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보면 특수구라고 되어 있죠? 특수한 구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는 책들이 잘 없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디테일입니다. 자, 명사 더 동사 혹은 형사. 자, 요 구조 볼까요? 명사 더 동사 혹은 형사. 사실 이것도 설명하자면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전문적인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명사가 나오고 더가 나오고 동사 혹은 형사가 나오면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 볼까요? 사실 해석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석할 때 문제 없죠. 소설의 출판. 그렇죠? 소설의 출판. 봄의 도래. 봄이 옴이죠. 겨울의 차가움. 인격의 위대함.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거를 한국어의 추반은 한국어에는 명사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명사처럼 해석하면 되고,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함, 미음 붙여주면 되죠. 위대함. 응? 그렇죠? 인격의 위대. 이건 좀 이상하지. 함. 그래서 위대함.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상해.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동사거나 다 형용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그 품사입니다. 기본 품사. 그러다 보니 이 구조가 독특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히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독특하게 보일 수 있는데, 뭐 한국어 해석상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왜 이게 왜 특이한지를 여기 설명, 요 한 줄 딱 볼게요.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구조 나오니까 뭐야? 쪼개본다는 얘기죠. 내가 쪼개보겠다. 여기서 쪼개본다는 거야. 자, 더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 앞뒤로 쪼개보는 겁니다. 이러한 구는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 쓰고 쓰니까 꼭 그런 것처럼 보여. 이거 딱 보면 누가 봐도 수식하는 것 같지? 자, 한국어 보면 수식했잖아. 소설의 출판. 인격의 위대함. 수식이죠. 딴. 그런데 특이하게도 딴, 后面的中心语 出版到来 寒冷 伟大 등 都是谓词性的 라고 수러라고 있어요. 수러. 이거는 수러야, 수러. 용언성 성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어적으로 아까 말한 이유로 우리는 출판 자체가 명사도 되니까 상관없고, 위대하다를 함으로 미음 붙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더 어렵거나 더 복잡하거나 주의할 것들이 있진 않으니까 이 정도 보고요. 두 번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한국 사람이 볼 땐 아무튼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건 너무 깊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수량구 플러스 형용사. 이것도 중국어의 일반적인 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수량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형용사가 나왔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3尺长 5寸宽 이런 식으로 2미高 이런 말 쓰지요. 자, 이러한 구조들의 특징인 다음과 같다.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자, 이것도 너무 막 길게 자세하게 복잡하게 막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이 구조를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제가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4번은 얘네들은 차이 플러스 너 혹은 이징 러 사이에 올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차의 5寸 寬나. 겨우 5촌의 넓이밖에 안 돼. 겨우 1m 깊이밖에 안 돼. 그리고 이징이 되면 이미 1m나 깊어졌어. 이제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그러니까 차이하고 너 다시 차이랑 너 사이 혹은 이징하고 러 사이, 이런 것들은 모두 여기에 동사구가 와야 되거든요. 동사구가 와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들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띵 위로도 가능하고요. 웨이 위도 되고 보이도 돼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량진 쫑더 위 그러면은 2근짜리 물고기야. 1kg 가는 물고기.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나티아오 위 하면 이거 뭐야? 이거는 동사네, 동사 수러. 그죠? 웨이 위. 그 다음에 짱더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뭐가 나왔냐? 3.3 지 도항위. 자, 어때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지란 말이 나오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자, 지 도항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는 뭐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혹시 몰라서 자,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위첨자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이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서는 뭐 시각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좀 찾기 쉬운데 일이 저 맨 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오면 두 번째 만약에 나오면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 2, 3 이렇게 붙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각주라고 하는데 이런 각주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각주. 자, 그래서 각주입니다. 그래서 이 치 도항위가 있는데 즉 아까 말한 대로 ambiguity, 중의성을 만들어내는 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 오직 서면어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는 서면어에서 나타내는 치가 대부분이에요. 절대 다수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도 100%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99%. 다만 예외적인 상황은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그냥 요 슈미엔치란 말은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무시한다기보다는 크게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의 종류는 세 가지 여기 보세요. 1번 츠호의 지가 있어요. 츠호의 지. 2번 지에꺼 지. 자, 지에꺼가 붙으니까 이건 쪼개야 되겠죠? 3번 위이 지. 그다음에 4번 위징 지. 요렇게 보통 나눕니다. 자, 샤오징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요 샤오징민은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책, 제가 아까 그 극찬을 했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부분 다 북경대 교수거나 유명한 대학교의 중문과 교수들이 쓴 논문들을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1번하고 2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번하고 2번. 근데 이제 앞으로는 3번, 4번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지 구조가 나오는데 자,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인 지혜거 정치 보통 여기 돼 있죠. 구조. 구조. 2번이지, 이게 2번.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쪼개야 돼. 쪼개야 됩니다. 시환와이 포더마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환에서 자르느냐 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환에서 자르면 술 못 구조가 되죠. 그래서 좋아해 뭐를? 할머니의 마오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자르면 할머니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되는 거죠. 됐죠? 뭐 야우스를 내는 거 이거 좀 이따 나오고요. 뭐 밑에서 나오니까 좀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치가 있다 구조 바로 나오죠. 시와와 보더마우 아까 말한 대로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더에서 자르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를 좋아하는 고양이 그러니까 앞에 말이 뒷말을 수식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층차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도 또 앞으로도 나옵니다. 이 층차 분석법 사실 기본이론은 안 나왔구나. 심화반 책 볼 때 이런 층차 분석법 비슷한 것 간단한 게 나와서 제가 이제 현대 한어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 이제 자른다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로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둘로. 그래서 항상 층차 분석법은 이분법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자, 그래서 둘로 무조건 나누고 그 다음에는 더 쪼갤 게 있으면 계속 쪼개서 더 이상 쪼갤 데 없을 때까지 쪼개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되서 이거를 제가 편의상 1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2층, 여기 3층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 맨 위가 1층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높아져요. 자, 1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1층을 더해서 잘랐어.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 크게 이제 앞부분 A랑 B로 나누겠죠. A가 B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띵종 이게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띵종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나오는데 부가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더더더 삼형제, 그 다음에 러저꾸어 같은 것들 얘네들은 부가 성분이야. 그래서 이 더를 빼야만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단 부가 성분, 이런 부가 성분이 맨 끝에 올 경우에는 무조건 얘를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더자를 빼버려요. 어떻게? 이건 부가야, 부가. 그래서 사실은 더자가 부가 성분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가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보통 앞에다 부, 뒤에다 가.
이런 식으로 부가 성분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부가 성분 더자를 뺐어요. 남은 건 뭐야? 시황 Y4죠. 이거 뭐야? 외할머니를 좋아한다. 할머니를 좋아한다. 동목 구조죠. 슈빈. 자, 여기서 웨이나 똥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 슈를 썼으니까 여러분 이제 심화 첨삭반 할 때도 슈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슈빈.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쓰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죠.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분석은 시환해서 나눌 수 있어요. 시환해서 먼저 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동목 구조가 되죠. 이거를 슈빈으로 나눕니다. 결국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이게 주어가 나라면 누군가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라는 동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나눴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할머니의 고양이가 되겠지. 할머니의 고양이. 오케이? 자, 할머니의 고양이. 그러면 뭐야? 띵종이 되겠죠, 여전히. 위에서 처음에 아까는 1층이 띵종했는데 여기는 2층이 띵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더자 빼야 되겠네. 부가로 뺐죠. Y4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3층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고 혹은 구가 길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뭐 밑에 나온 것처럼 1, 2, 3, 4층 혹은 5층, 6층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룰 거는 한 3층 정도, 3, 4층 정도가 제일 적절합니다. 뭐 2층에서 4층 정도? 평균 한 3층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아주 좋은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층차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누느냐. 구조적인 문제니까 결국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더르에서 한번 쪼갠 게 있고요. 여기서 한번 쪼갰네요. 르칭. 샹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동사에서 잘랐죠. 동목 구조. 그래서 어디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1층이 달라집니다. 1층이 제일 중요해. 1층을 나누고 그 1층을 나눈 것 중에서 이쪽 저쪽을 또 필요한 만큼 또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슈빈, 짱종, 띵종, 후자 뭐 우리 다 앞에서 봤던 이 다섯 가지 구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네, 5가지 구조에 들어가는. 다만 편정에서 띵종하고 짱종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동사를 수식하면 짱종, 명사를 수식하면 띵종 이런 식으로.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냅니다. 요렇게 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걸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잘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 관계가 서로 달라서 되는 거. 이건 뭐냐면 앞에 1번과 2번은 사실은 어차피 구조의 문제니까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요. 처음 미판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1층밖에 없어요. 1층. 그리고 나눠지는데도 똑같아. 나눠지는 위치가 똑같다고요. 한 글자와 나머지 두 글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지만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는 편정이죠. 편정. 혹은 여기 미판이 명사니까 이거를 띵종으로 써도 됩니다. 띵종이라고 써도 좋아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띵종이. 뭐 편정도 가능하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편정 구조야. 처음 미판이니까 이거는 볶은쌀이라는 거죠. 볶은쌀. 쌀 볶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미판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수식이 아니라 앞에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되겠죠. 쌀밥을 볶다 란 말이 되고 그래서 밥을 볶다가 됩니다. 그래서 볶음밥, 밥을 볶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죠. 자, 참고로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지문입니다. 또 기출 또 나오죠. 이렇게. 치 되니까 당연히 나오지. 앞에서 말 안 했지만 위에서도 기출문제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눈에 갑자기 띄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시험 문제 냈는데 나왔나 기출? 요거 기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동일하거나 아니면 한두 글자 다르거나 아주 유사한 그런 것들이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왔다는 점 계속 치가 나오죠. 시험 문제 바치다.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을 갔더니 여기서는 위의 관시라고 돼 있어요. 1번, 2번은 지에꼬 관시, 지에꼬, 지에꼬란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 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위가 되는 건데 이 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자 집중, 초집중. 얘는요 위이가 나오면 1번 이거는 시사수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사수사 여기 수사 나오죠. 시사도 어디 있겠지. 여기 있네요. 시사수사 시시소시 즉 행위의 주체인지 행위의 주체냐 혹은 대상이냐
에? 중국어로 动作行为的发出者 그다음에 动作的接受者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시사수사의 문제. 요거 중요해요. 시사수사. 추후에 이제 심화반 문제로도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 꼭 써야 됩니다. 아무튼 자, 뒤에서도 계속 이 말이 나올 텐데 이거는 기본 이론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는 시사수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구조 안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온다는 거고 명사도 있다는 거야. 어디든 앞이든 뒤든. 얘가 행위자인지 대상인지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위관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와 관련하건 뭐 하건 위가 나오면 여러분 먼저 뭐야? 시사냐 수사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걸로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약 한 70%에서 90% 정도 해결이 돼요. 뭐 상당한 거죠. 나머지 10%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두 가지 말고 추가적인 걸 또 있습니다. 이게 한 10매까지 돼요. 10개 이상. 이 중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추후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뭐야? 위 나오면 뭐? 시사수사. 아까 지혜거 나오면 쪼개라. 계속 강조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남들보다 쉽게. 이걸 보자마자 나는 답을 벌써 지금 접근하고 있어. 90% 맞은 거야. 시사수사로 접근하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걸릴 가능성은 90%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10%는 추후에 공부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제일 주된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사수사 문제다. 자, 행위냐 여기 나온 대로 수사는 接受者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사는 发出者라고 합니다. 出发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动作的发出者. 자, 동작을 바라는 사람이고 이건 동작을 받는 사람.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무친더 호의 그러면 자, 이거 비슷한 거 제가 심화반 첨삭반에서 낼 겁니다. 문제로 보세요. 이거 응용해서. 자, 근데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지부출러. 자, 이거 중요한데요. 이것도 기출 문제. 기출. 제가 적중시킨 기출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나온 기출. 심지어 똑같아. 실제 시험 문제랑 이거는 아예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이게 한 7, 8년 전에 나왔고 한 3, 4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3, 4년 전에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또 나왔어. 이거랑 한 글자 다른 게 또 나왔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벌써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보세요. 그 얘기는 1번이나 3번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어쨌든 2번, 4번이 기출문제로 나왔다. 자, 기출문제 나온 걸 한번 봐야겠죠? 자, 지부출러는 뭐냐? 자, 보세요. 명사 나왔죠? 지가 명사죠. 지, 그 다음에 뿌치, 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뿌는 있으나 마나, 의미에만 일부 관여를 하는 것이니까. 자, 지출러도 가능하고요. 지부출러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무튼 출라는 동사 있죠. 여기 지라는 명사 있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중국어에서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에서 동사는 두 개의 명사를 갖습니다. 중국어는 앞에 나온 게 시사가 되고요. 시사 에이전트 시사가 되고 뒤에 나오는 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사와 수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사를 잡아당기면 두 개의 명사가 온다고 거짓말 안 볼 때가 한 500번 했죠. 자, 그래서 원래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깔끔해. 자, 먹다니까 먹었어. 뭘 먹었어?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는 는이나 을이 또 붙으니까 또 쉬워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는 는, 늘 뭐 이런 게 안 붙어요. 는이나 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버리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만 나왔잖아. 하나만 나왔어. 뭐가? 지 하나만 나왔어요. 지 하나만. 그러니까 이 닭은 음식을 먹는 섭취의 대상일 수도 주체일 수도 있죠. 닭이 이제 밥도 먹고 모이도 먹고 이렇잖아요. 채소도 쪼아 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닭이 무엇인가를 먹는다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는데 또 이 지는요. 닭고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닭고기. 야, 너 닭 먹어? 너 돼지 먹어? 이건 뭐야? 돼지고기, 닭고기 먹냐 이 말이지. 그래서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닭을 좋아해. 我喜欢吃鸡. 난 닭 먹는 거 좋아해. 닭고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내가 먹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치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출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1번 뭐야? 여기 나온 대로 하나는 시사. 그래서 뭐야? 닭이 우리 닭이요 밥을 안 먹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죠? 걱정이에요. 요렇게 지부출러. 이상하네. 왜 닭이 안 먹지? 요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이건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닭을 못 먹어요. 지부출러. 나 닭 안 먹을래. 나 이제 닭 못 먹겠어. 이런 의미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부출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사와 수사. 여기서는 문장 성분상으로는 모두 주어인데요. 이 주어가 시사주어이자 수사주어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他是去年生的小孩 이거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1번 1차적인 해석. 해석을 할 때 그녀는 뭐예요? 애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는 작년에 태어난 꼬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작년에 태어났다라는 의미. 2살짜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去年生的小孩 할 때 이 이게 성이라는 게 주체로서 그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애를 낳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술목 관계가 되는 거죠. 그녀는 어린애를 작년에 출산했다. 성은 그러니까 출산하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 나오는 행위인데 내가 태아연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나는 태어난 거고요. 내가 여자고 엄마야.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 나는 산모가 되는 거죠. 출산을 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해석이. 자, 그래서 요 지문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타 보면 타는 엄마일 수도 있고 또 타는 그 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시더 강조용법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 상당히 어려운 예문인데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보세요. 또 나오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어디 있죠? 량거른 지알리 라일러 량거른.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여기 없는데? 중간에 있네요. 얘도 기출문제. 지알리 라일러 양거른. 이것도 기출문제. 자, 여기 설명 보면 지알리가 장소인데요. 장소. 여기서는 추가적인 게 필요해. 아까 얘기했지만 시사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90%.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추가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건 쉬우니까.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장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점, 그 다음에 경유, 종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보면 지알리 라일러 량거른. 자, 지알리는 거의表示 지点 1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시작점. 그래서 집으로부터 두 사람이 왔다. 가능하지. 우리 집에서 두 사람이 날 찾아왔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총 지알리 라일러 량거른. 근데 지알리는 종점일 수도 있대요. 종점 여기 3번이죠. 3번. 3번이 될 수 있대요. 3번. 그래서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이 찾아왔어라는 의미도 이 문장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밭이네, 밭. 자, 4번 볼까요? 4번. 语言中虽然存在其义短语，但我们在实际的语言交际和阅读中并没有感到理解上有什么困难，因为其义短语虽然含有两种潜在的意思, 잠재적인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언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바로 상시아원 빵망, 상시아원 뭐야? 위징이죠, 위징. 맞죠? 위징. 뭐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위징. 3월 달에도 3, 4월 달에도 얘기했던 위징, 1, 2월에 했던 위징. 특히 3, 4월에 많이 했죠? 자, 위징. 자, 위징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야? 이것도 기출문제. 위징 쓰는 거. 기출문제. 또 기출이네. 또 기출. 다만 재밌는 건 여기서 나온 기출이요. 두 번째 책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더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에 가깝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에서 지금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인데 나오잖아요. 좋은 책. 자, 꾸딩 도안이 볼까요? 꾸딩 도안. 이건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고유명사가 있어요. 이거는 3월 달에 공부했습니다. 3, 4월에 현대언어책에 나와요. 꾸딩 도안위에는 쫀요 명청이라고 해서 고유명사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전에 실린다. 그 다음에 성어 같은
것들이 다 성어 플러스 허루어, 관형어, 그다음에 속담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수위라고 하죠. 수거. 수거. 여기서는 정의만 나오고 있는데 관용어 여기 뒤에 나오네요. 뒤에는 뭐 속담 나오겠네요. 뭐 이거 다 3, 4월 시엔타이 한유책에서 봤던 겁니다. 물론 기본 이론 책에도 있어요. 여기 속담은 없네. 없으면 집어 넣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새롭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톡톡 중요한 부분 손만 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특히 지가 나오니까 실제로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중요하다고 한 거 왜 제가 강조했는지 이제 제대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단어와 구의 구분.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기출문제. 여기서 얼마큼 나왔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다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장의 문장 그리고 단어, 구를 이루는 그런 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 문법 단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형태소가 있어요. 형태소. 형태소가 제일 낮아. 최소 단위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거보다 높은 게 단어, 츠예요. 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보다 높은 게 또아미 혹은 츠주라고 부르는 구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게 취즈, 문장이에요. 문장. 그렇죠? 이거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 2, 3, 4, 4등급 4개의 단위로 나눕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문법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시험 문제에서는 문장과 형태소. 자, 이거 보세요. 등급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어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말한다면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는 유치원생으로 보이기도 하고 대학생으로도 보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진짜 정말 특이하지 않고서는 없겠죠. 그런데 유치원생이란 초등학교 1, 2학년이랑은 어때요?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보다 더 큰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걸 구분해라 라는 얘기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쌍둥이를 놓고 야 누가 언니일까 누가 동생일까 맞춰봐. 누가 형일지 누가 동생일지 맞춰봐. 이렇게 말해야 이거는 좋은 문제지 전혀 다른 엄마 아빠 사진 놓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일까. 아주 특이하게 엄마가 남자 같고 아빠가 여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족 사진 놓고 봤을 때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애초에 내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사진 중에 야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한번 맞춰봐. 이거는 열심히 봐야 돼. 글쎄 이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문장하고 형태소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애초에 좋은 문제일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와 형태소를 구분하라 이런 문제가 가능한 것이고 또 단어와 구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가능하고 구와 문장을 구분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문장과 단어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일부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결국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해라. 단어와 구를 구분해라. 구와 문장을 구분해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가장 예상되는 뻔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단어와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한 글자야. 이건 A는 이제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한 글자. 자, 구와 단어를 구분할 때는 A, B 두 글자예요. 여기서는 뭐 딱히 없어요. 몇 글자인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아하,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뭔가를 구분하라 할 때 단어와 구를 구분하는 문제는 이음절이겠구나, 두 글자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요렇게 생각하면 맞을 확률이 99.45%. 45는 장난으로 한 거고요. 99%예요. 뭐 겸손하게 말해도 98%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와 형태소를 구분해라 그렇게 될 가능성은 한 글자일 가능성, 1음절일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 퍼센테이지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것만 보면 100%예요. 제가 겸손하게 말한다 그랬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잘 가르친 다음에. 지금은 기본이니까 여러분은 단어와 형태소는 한 글자를 가지고 논하고 구와 단어를 나눌 때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그걸 알고 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기 나온 얘들이 이렇게 있죠. 다 몇 글자야 모두? 두 글자잖아. 단어와 구를 구분하겠다면서. 그러면 얘가 몇 글자가 나올 거라는 거야? 두 글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예를 통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도 있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 두 글자짜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무 쉽잖아. 일단 이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다르겠죠.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애들을 지금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보면요, 다 두 글자죠. 여기도 다 두 글자죠. 뭐 이 사람이 왜 그랬어? 여기도 지금 뭐 다 두 글자야? 이거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다 두 글자. 계속 보자고. 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아이고 귀찮네. 여기도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끝났어요. 아시겠나요? 이게 똑똑하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게 2급하고 이게 3급이죠. 1급이 형태소였고 2급과 3급을 구분할 때는 결국 두 글자 혹은 두 개의 음절, 이음절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99%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빨리 잘 푸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보자마자 반은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류의 기준 볼까요? 분류의 기준. 여기 가운데 봅시다. 조허종 조합이라고 했죠. 이건 뭐야?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쪼개라 라는 얘기입니다. 쪼개라. 근데 쪼개기 위해서는 합쳐놔야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A, B. 그래서 A, B 두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A, B 둘로 돼 있죠. 다 둘로 돼 있는데 A 혹은 B 가운데 뭐야? 여기 니엔주어 위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의존 형태소라고 봐도 돼요. 의존 형태소.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한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소를 말하는 거죠. 자, 위수 형태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 중에 어떤 형태소가 하나라도 의존 형태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럴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전체 A, B 전체를 봤을 때 얘네들은 그 한 개의 단어이다. 구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뭐라 했어요? 의존 형태소의 정의가 독립적으로 단어가 되지 못하는 거야. 아까 제가 지웠나? 자, 형태소랑 단어를 구분할 때는 한 글자만 나온다고 그랬죠. 한 글자. 그래서 한 글자씩 지금 보는 거야. A와 B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슈이라는 걸 보면요. 슈이는 당연히 형태소예요. 형태소. 이름절 형태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얘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츠위수라고 하죠. 정츠위수 혹은 자립 형태소. 정츠위수. 맞죠? 이거 1월 달에도 했고, 2월에도 했고, 그 다음에 4월에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죠. 자, 정츠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청추위수인데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 뭐 쇼라든지 뭐 따, 하오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다 청추위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추위수가 아닌 것들 이렇게 독립적으로 형태소이자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이 하나 A나 혹은 B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추위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 B 그러니까 이 A, B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형태소냐 단어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 형태소냐 아니지 다시 형태소냐 단어냐 하는 것은 이제 한 글자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글자짜리죠. 두 글자짜리. 그래서 A, B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너 단어로 보여 아니면은 구로 보여 이런 얘기잖아. 근데 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의 정의는 뭐예요? 구는 단어 플러스 단어잖아요. 단어 플러스 단어. 그러니까 얘도 단어로 될 수 있고 B도 A와 B가 모두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야 돼. 그 말은 A와 B가 모두 청추위수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기서 나온 구라는 걸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단어인지 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A든 B든 하나라도 뽀청추위수가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독립적인 단어가 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단어가 아니란 얘기죠. 단지 형태소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태소가 하나라도 들어있고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 B가 모두 청추일수로 되면 이거는 단어인지 군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 그런데 A와 B 중에 하나라도 뿌청추일수가 존재한다면 걔네들은 A, B 전체는 무조건 단어이지 구가 될 가능성은 빵프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뭐 예민한 표현이긴 한데 예를 들어 무인도에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가 여자 어떻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 남자 여자가 아이고 자 남자 여자가 이제 두 명이 산다고 합시다. 남자랑 여자랑 사는데 여기에 이제 비슷한 20대 남자 여자가 여기에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재미로도 얘기하잖아. 무인도 갈 때 뭐 누구랑 같이 갈래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둘이 무인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손이 번식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두 사람이 왼수처럼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갔어. 혹은 여자와 여자가 갔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코 자손이 태어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뿌청수일수가 하나라도 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단어일 뿐이지 절대로 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A, B가.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에 당장 나올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어와 형태소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물리적 귀결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말한 남녀의 비유 얘기했잖아. 무인도에 남자 여자. 그러면 애를 낳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남자 여자 여자야. 남자 100명 있어. 애 못 낳죠. 절대로.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존 형태소냐 의존 형태가 있을 때는 분석해 봐야지만 의존이 아닌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가 있고 정추위수가 있을 두 가지가 모두 정추위수라면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의존 형태소라면 그것은 구로 볼 가능성은 없다. 반드시 단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존과 자립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립 형태소는 아까 말한 대로 한 글자로도 그냥 사용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쥐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쥐화 할 때 쥐, 응? 这是 뭐랄까 그러니까 쥐가 단어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这句话是什么意思? 단어로 사용됐죠. 양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찌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찌부출러 같이 사용될 수 있죠. 신 같은 경우도 이펑신 명사 사용되죠. 홍 얘네들 모두 다 그 자체로 얘네들은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위엔 같은 경우는 위도 독립이고 옌도 독립이에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스위 같은 경우 이거는 스는 자립이지만 위는 독립이란 얘는 의존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위는 이러니까 요게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밑줄이 하나라도 생기면 얘네들은 전체가 단어이다. 두 개 있을 때도 당연히 단어고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도 뭐 설명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 일단 요거는 요 정도 볼게요. 제가 이제 첨삭반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관련한 걸 활용해서 문제를 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의존과 자립 형태소가 잘 모른다. 그럼 기본 이론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까 다시 봐봤자 아까 제가 다 드린 설명인데 혹시 잘 안 되면 계속 자료를 찾아봐야죠. 우리 책이 있잖아. 심화반에 봤던 시엔타이 하위 기본 이론책 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문법의 세계로 지금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사실 2번이 시험 문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미 나왔어요. 여기서는 확장이죠. 키워드 확장. 코어잔, 확전인데 이걸 읽으면 우리말로 확장이죠. 확장. 그래서 확장의 방법으로
우리가 단어와 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슈이핑하고 슈이빙이 나오는데 슈이핑, 슈이나 핑은 모두 자립이고요. 슈이와 빙도 이거 다 자립이네요. 자립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군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슈이핑과 슈이빙은 어떻게 이게 단어냐 구냐를 구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비문 표시 나오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안 되죠. 자, 어떻게 돼요? 슈이리핑 이렇게 바꿔서 리자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자,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갔는지 보세요. 자, 확장했다는 거는 확장은 다른 말로 삽입이라고도 하는데 삽입법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인가를 추가로 중간에다 끼워 넣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구조가 동일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더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슈이더핑 뭐 역시 더도 넣어봤고 허도 넣어봤어요. 근데 다 모두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봤자 리도 넣고 더도 넣고 헐 넣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장이 안 돼요. 이렇게 확장이 안 되면 이거는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진 구 이것도 뭐 다 같은 개념인데 구라는 거죠. 구는 단어와 단어니까 단어는 원래 독립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여기서 자르고 적절한 말을 집어넣어도 여전히 이 구의 의미랑 유사한 확장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장을 해봤더니 모두 다 실패했네? 모두 다 실패. 그러면 이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확장이 안 되는 것은 모두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적 근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간단히 나오는데 어차피 다음 책에서 또 나옵니다. 자, 构成成分在语义上有没有变化라고 얘기했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 3번도 볼게요.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헤이반 볼게요. 우리가 헤이반하고 옌홍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인데 참고로 마루는 시험 문제 나온 것 같네요. 이거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헤이반은 우리말의 칠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칠이 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칠해진 판이니까. 근데 중국어에서는 검은 판이라고 흑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예전에 흑판이라고도 했죠. 흑판이라고도 했어요. 뭐 같은 말인데 아무튼 자, 헤이가 반을 수식하는 건 맞는데 자, 이것은 만약에 검은 판이라면 이거는 블랙보드죠. 블랙보드. 실제로 검은색이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인 해석은 검은색의 나무 판때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칠판은 실제로 검은 판때기인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배경 색깔이 더 어때요? 파란색이죠. 초록색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물론 칠판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그 색깔이 실제로 검은색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검은색 나무 판때기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검은색 판때기는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 검은색 판때기 있을 거야. 뭐 주방에도 있을 것이고 거실, 서재에 다 있을 겁니다. 다용도실 가보면. 근데 이게 검은색 판때기라고 해서 마마, 这里有 이거 헤이반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헤이반이 검은색 판때기인데? 그런다고요. 마마, 这里有 헤이반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검은색 판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우리 집에 왜 칠판이 있어? 엄마가 사줬어? 나 여기다 그림 그리면 돼?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이반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검은색 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구라는 특정한 어떤 물건을 떠올려요. 검은색 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이반을 1차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그것은 구가 돼요. 구가 됩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구의 예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하이슈에 해수죠. 해수 우리도 뭐 해수탕, 해수욕장 뭐 많이 쓰는 말이죠. 해수
해수, 담수 쓰는 말이죠. 해수는 뭐야? 하이 리더슈에 바닷속에 있는 물. 자, 여기 리더를 집어넣었죠. 삽입했죠. 확장시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렇게 확장하나 여기다 놓나 의미상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죠. 해수는 바닷물이죠. 바닷속에 있으면 해수죠. 해수욕장은 바닷가에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이슈이 같이 그다음에 시에신 같은 경우도 시엘러신 이렇게 러를 집어넣어도 시에신 편지 쓰다 편지를 썼다 시엘러 이펑신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이거는 구가 되겠습니다. 구. 아시겠죠? 이건 구로 보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심할수록 현저할수록 그것은 단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가 나오는데 마루가 기출문제 이제 유사한 거 이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마루는 1차적인 해석은 말이 다닐 만한 넓은 길이에요. 말이 다닐 수 있는 아주 넓은 길. 근데 마루가 실제로 말만 다닙니까? 지금 말 다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노량진 앞에 있는 큰 길이 마루인데 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광화문 가는 그 큰 길을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는데 말이 다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말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말이 없고 자동차나 사람들이 다니는 그 큰 길을 마루라고 불렀죠. 말이 없어졌는 데는 마루잖아. 이렇게 의미적 차이가 클수록 그것은 명백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동사의 A, B 두 개의 단어, 동사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독립적인 의미로서 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도 크게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유사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훨씬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와 구를 구분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고요.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확장, 그 다음에는 의미를 이용한 방법이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끊어읽기를 사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고 뭐 1번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특수한 상황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꽤 어려워요. 찌단 니오로하고 홍화하고 그 다음에 홍로우의 차이인데 상당히 어렵지만 얘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건 당장 쉽게 문제를 내기가 출제자 입장에서 쉽게 문제를 내기는 좀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해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